예, 됐습니다. 예,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하죠. 네. 이게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되게 아이디어예요. 제가 이제 대차례 조표를 그리려고 하거든요. T자형, 이게 T잖아요. T자형 대정사인데 그 이제 BS라고 보통 하죠. 밸런스 오브 시트. 이때 밸런스는 잔돈이나 잔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다는 이제 부채를 줬고 여기다는 자산을 줬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은 부채입니다. 부채. 자, 그러면 시작이 부채라고 전제를 하죠. 왜 부채인지는 좀 아래까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전제를 하고 쭉 가보죠. 부채면 제가 그 이해를 먹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뜬금없는 얘기를 좀 미국의 경우를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부채 달러를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게 미국 연준 건데요. 자산 항목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별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있어야 되겠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걔들 뭐 값어치 있는 거 있어야 될까요? 일단. 부동산. 아무 줄 알아요. 부동산. 그 다음 또 뭐예요? 부동산. 땅 막 사가지고. 네. 부동산.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는 얘기해 보시고. 금도 있어야겠죠. 금도 있을 수 있고. 네. 한 나라에서 값어치 나가는 거. 일단 액수가 좀 큰 것들. 금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자원 같은 기름이나 사원. 사업하는 게 되겠죠? 금사료. 금사료.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하시면 돼요. GDP? GDP? 믿음.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이면 이것도 100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요게 100이면 이것도 100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달러를 발행하잖아요. 적정 달러 발행 규모가 존재한다라고. 뭐냐? 부채가 100이면 자산은 100이다. 이게 다 100이에요. 근데 현대의 금융시스템, 여기서 현대랑 1400년도 현대 금융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가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들은 뭘 갖고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 세금이죠. 네? 세금? 뭘 갖고 있냐면 미국의 경우 국채, 미재무성에서 발행한 국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기는 트레저리 빌이라고 합니다. 중기는 트레저리 노트, 장기는 트레저리 본드. 그래서 T빌, 트레저리를 그냥 T빌, T노트.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변하죠. 금 가격 변하죠. 자원. 믿음은 조금 변해야 돼. 믿음이 없어지면 GDP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부채까지 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겠어요?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미 재무성 부채는 건전합니다. 그죠? 가장 건전하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미 재무성 부채.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아는 면이라는 거. 믿음이 미국은 안 망할 거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아니라는 거는 이거 옆에다가 T자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누구 거냐? 정부 거예요. 정부를 보면 정부는 부채가 뭐가 있죠?
채권. 국채죠. 국채지, 채권. 자, 그러면 정부도 뭔가 값어치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정부가 갖고 있는? 세금 텍스 핵심입니다. 세금 누가 내죠? 국민들이 내죠. 네? 국민들이 내죠. 아, 예, 그쵸. 그래서 그거를 경쟁이 뭐냐면 가계와 기업이라고 합니다. 민간 경제 주체. 왜냐면 가계는 정부밖에 없으니까. 둘이 하나 빼면 누가 없으니까. 이 가계와 기업에서 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가계는 노동력을 공급을 통해서 뭐 임금을 벌잖아, 임금소득을. 그러니까 얘도 실질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물 걸리고 하면 돼요. 실물. 기업은 뭐 합니까? 투자해도 이윤 뽑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걸 연결시켜 보면 이거 쭉 연결되잖아요. 여기하고 똑같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거나 파는 걸 매매할 때 뭐라 하면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개로 가계와 기업이라는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의 가치 변동이 실물 경제 변동에 이어집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아니다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부의 국가공채가 많은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외환보유고 중국하고 있고 중국, 일본, 한국 다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미재무성 국채 달러가 아니거든요. 미재무성 국채거든요. 미재무성 국채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 변동에 따라서 원화나 유엔이나 혹은 엔화의 가치가 변동한다는 거예요. 외환시장 변동한다는 걸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미국의 이 시스템을 짠 사람은 원래 아무리 살아있으면 대통령이 했을 건데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 이민자 출신이었죠. 이건 맞다. 자, 이게 어느 정도는 국채를 보유를 갖고 있냐면 전체 100% 중에 금도 있어요. 부동산 지수는 없어요. SDR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특별금융도 있어요. 근데 이게 85에서 90% 이상을 미재무성 국채. 근데 그 중에서도 단기국채로. 단기국채는 너무 복잡하니까 빼버려요. 그냥 국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변했냐면 부동산으로 변한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증권, 모기지 증권. 우리가 서프라임 왜 일어났어? 그러면 MBS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서프라임.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100년 만에 변한 거거든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의 적정 달러 발행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따르면 이제 국채하고 MBS하고 나눠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국가가 안 망하면 이 재무성 국채는 안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낸 MBS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시장가격이 있죠. 흔들려요. 달러가치 흔들려요. 왜냐면 가치 척도뿐만 아니라 가격 표준이 돼야 된다고 안 흔들려야 되는데 이 담보자산의 가치가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자본의 이해와 달러 이해라고 하는 것은 2008년 이후에는 거의 한 몸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 베이스 모나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뭐냐면 달러 텍스 베이스 모나타리 시스템이 텍스가 아니라 뭡니까? 텍스 플러스 MBS로 바뀌었다라고 할거나 아니면 아예 MBS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바꿔요 지금.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위중한 위기냐 그러면 미국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금융 시스템의 체계를 바꾸고 지금도 십몇 년이 흘렀지만 그거를 정상화로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여기다 근본이제고 금이 있었겠죠. 근본이제 은이 있었고 금과 은이 있었으면 뭐 복본이제고 여기 아까 노처럼 땅이 있었으면 땅본이제고 국도 보였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거에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해요. 자, 그러면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서 보시는데 어떤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드릴 거냐면, 1불의 담보가 뭐죠? 똥이죠. 지금 여기다가 지금 부채를 발행하는 건데, 1불을 발행하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그 똥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자하고 대화하려면 딱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똥본지제가 뭐냐? 그 말 알고 설명했냐? 아니, 적정, 이러면 이제 아까 제가 왜 누적 얼마냐고 여쭤봤던 것도 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그 들어가고 빠져나가서 다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계산해 주겠죠. 누르면 코딩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번호통화 발언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번호통화 예를 들어서 10만 표를 발행했는데 누적으로 돌아다니고 추궁기를 해보니까 뭐냐면 누구 선물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남자 그러면 승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똥본이 화폐의 승수는 얼마나 가는데 올해는 얼마고 내년은 얼마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계산이 가요. 그러면 완벽하게 뭐냐면 이거는 아까 말한 이상적인 아이디어 정도, 그리고 하나의 문학적인 실험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이걸 갖춰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시스템이란 말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저런 거 숨 쉬면 똥 싸니까, 그렇죠? 인간의 생명을 여기다 담보로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땀, 한숨 이런 걸로 안 잡고 똥으로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BS를 그릴 수가, 대차 대조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사고하는 지금의 문법으로 설명이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최근에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게 또 뭐 그럼 이거는 신문기사죠. 똥본위 화폐라기보다는 그 이른바 ABS 같이 S 베이스드라 하면 이건 패시스 베이스드 시큐리티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머니로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되는데, ABS는 자산담보부 증권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럼 뭐 모기지 그거나 뭐 우리가 ABS나 볼 똑같이. 때 머니 그러면 화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머니는 뭐냐? 우리가 대문자로 M이라고 하고 거기다 M1, M2, M3 통화량 M2. 근데 머니는 뭐하고 뭐라고 구성되느냐 그러면, 머니는 자 현금, 현금. 그러니까 민간 보유 현금, 민간 보유 현금. 다른 말로 하면 유통 화폐 플러스 은행 신용. 그래서 줄여서 머니는 머너터리 팔러시, 그러면 그거 한국말로 하면 뭐죠? 통화정책. 그죠? 줄임말인 거죠. 왜? 유통화폐 플러스 은행 신용을 다 해갖고 정책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통 화폐라고 해놓고 앞에다가 U자를 떼어버리고 뒤에 P자를 떼어버리면 뭐가 되죠? 통화가 됩니다. 영어로 쓰면 커런시. 그래서 커런시는 화폐가 돼요. 법으로도 그래요. 경제학적 개념. 그러면 통화하고 은행 신용에서 은행을 떼버리면 뭐가 되죠? 통화 신용이 되고, 아까 머니터리 팔러시 여기다 팔러시 붙여주면, 그래서 중앙은행은 뭐합니까? 통화 신용 정책을 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화폐 정책을 합니다. 화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ABS는 뭐냐면 뭔가 담보로 하는 것은 비슷한 거잖아요. 얘는 증권을 만드는 거잖아요. 증권은 무기명이잖아요. 채권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머니가 아니에요. 뭐냐? M1을 유통화폐와 은행신용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M2는 뭐냐? 유통화폐와 은행신용 말고 이상하게 또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 상품을. 그걸 우리 통칭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붙어요. 근데 그냥 채권만 만들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 또 만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M3라고 합니다. 라지 L.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ABS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M1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광의에
화폐라고 얘기하면 MT라고 얘기하고 총통화에는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광의 화폐이긴 한데 하나의 자산, 다른 말로 하면 금융자산이라고 표현하거나 유동성이라고 불러줘야 맞는 것이죠. 화폐라고는 못하죠. 화폐 6가지는 이거는 그쪽에 못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앙은행 통하지 않고 민간거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뭐 이렇게 비잔틴 장군의 뭐 시틀레만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ICO를 발행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놨어요.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의 특정한 자산에 불과해요. 다만 그 이름이라고 붙여놓으신 거죠. 왜냐면 두 번째에 걸려요. 가치를 척도를 할 수 있지만 가격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왜?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화폐는 가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격은 변동한다. 스탠다드가 변동을 어떻게 하나요? 그건 자산만, 자산 가격이 변동, 가격이란 말을 써주죠. 그래서 엄격한, 이 엄격한 분리는 그냥 경제학자들 바쁘모라고 변동하는 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자기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ABS는 당연하게 화폐가 될 수 없어요. 왜? 변하잖아. 이것도 변하죠. 아니, 이거 이제 그 똥을 담보로 번역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런 개념하고 같은가라고 하는 얘기였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로 들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라는 관점 혹은 약간 보완적인 어떤 화폐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이 동본이 화폐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동본이 화폐가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지역화폐에서의 같은 고민들과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똥보니 얘기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걸로 보면 이 대차대조표 이 개념으로 보면 이게 조금 그 차변대별이 명확히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뭘로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 제 머릿속엔 잘 그게 구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때문에 뭐 저희가 했던 거는 뭐 이제 99년도에 했던 매치는 차변대변이 서로 상대방 계정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도 얘기를 하면 내 대변이 상대방의 차변에 근거해서 그 관계 방식으로 돌아가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그 차변 대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딱 일목요연하게 그 구조 안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이 똥보니 앞에서는 결국 그 발행하는 그것이 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일단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뭐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레츠를 99년도에 한 20여 개 단체들이랑 같이 모여서 했는데 뭐 제가 늘 한반레츠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단체들은 다 망했는데 한반레츠는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성공한 사례라고 한반레츠는 볼 수는 없지만 망하지 않은 사례 정도는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그 한반레츠를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잘 느낀 거는 원래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돈도 없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 레츠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협동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관계를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랴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은 이런 레츠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것을 기꺼이 자기 빚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이 신용관계가 먼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레츠라는 시스템이 신용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레츠라는 시스템이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용의 관계가 되도록 하는 조직 사업을 먼저 했었을 때만이 레츠라는 시스템은 가능하다. 이게 저희가 배웠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는 이 시스템이 있겠는데 왜 사람들이 안 쓰냐 이렇게 하다가 말았다면 저희는 그 시스템을 일단 내버려 두고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사귀다 보니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거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걸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거를 이 간단한 이 대체대표를 가지고 차변대변에다가 치부책 삼아서 기록만 해놓으면 되는 방식이니까 그것을 해왔다는 거고, 결국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반대체 자체는 지금도 뭐 한 700명 정도 회원의 거래 규모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연간, 그 중에 한 5대5 정도가 지역화폐 거래가 하나 형님이랑도 같이 사용하니까 반 정도 거래가 이렇게 있고, 거래 건수는 15,000건에서 2만 건 정도 거래가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이때 이 매체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가 그 다음에 뭐 민들레 의료생협을 만든다든가 품앗이생협을 만든다든가 하는 요즘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본 그 결사체의 기반이 여기가 돼주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었던 그 하나의 그 중심이 한반대체가 되었다, 이런 정도가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한반대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지금 이제 120개 이상 지자체가 다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긴 나름대로 이제 반행 지역화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하나는 지역화폐 아무도 신유권이 없을 때 지역화폐가 그것을 해왔는데, 이제는 인간에서 하는 지역화폐는 거의 사실은 존재감이 굉장히 없어지고 다 이제 반응 지역화폐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게 흐름의 어떤 특별함이 하나 있고, 또 그만큼 또 지역화폐라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되는 이유로 따져보면은 지금은 특히 이제 지방도시로 가면 이 소멸론이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이 되기 때문에, 지방도시가 더 이상 이 역열출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뭐 인구구조 문제나 이런 것도 생각해봤을 때 거의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한국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씁쓸한 하나의 측면일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해서 관주도로 해서 했었을 때 굉장히 폭발력과 순간적으로 그것이 이 가맹점을 확보한다거나 이용자,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사실 한국 사회는 이 민의 어떤 자발적인 결사나 이런 힘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돌릴 수 있는 그 신용의 근거와 리더십의 근거가 지방 정부라고 하는 것이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하나 이제 드는 거죠. 저희가 생으로 민간에서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의 사기꾼처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화폐 처음 하자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관여하게 됐을 때 갖고 있는 그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고 하는 그 재분배 자원을 가지고서 성남에서 했었던 것처럼 청년배당이나 이런 것들로 복지의 수당으로 줘서 그것을 금목상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물리적인 힘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관행 지역 화폐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약간 이상적이거나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약간 아나키적인 사고를 저는 갖고 있다고 보는데, 더 작고 더 작은 시장과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민의 호혜와 연대 이런 것으로 세상이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지역화폐 운동도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민의 역량의 강화와 자발적 상호구조의 힘들이 더 길러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고 봤을 때 지금의 이제 관에서 하는 방식들은 이제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임기 내에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단기주의적이거나 성과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힘을 갖기를 바라는, 특히 이것을 운영하는 그 행정들도 그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또다시 이제 민의 역량은 이제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힘들은 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대부분 일회성이고 이게 재사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역외유출되거나 역외유출을 방지하거나 저지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취업이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 환전하면 그 환전된 화폐를 가지고 다른 현금이랑 환전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역외유출을 방지했다고 벌써 이제 일시적인 유예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지역화폐가 핵심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역외유출 문제를 방지하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실제 산업 생태계 자체가 역외유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를테면 포항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1,000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드는 비용이 거의 100억 정도의 돈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100억 정도의 돈을 그런 지역화폐를 돌려서 일시적인 유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 경제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것에 보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이 갖춰지면 저는 거기다가 지역화폐를 어떤 뭐라든 다 된다고 보는데 이게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 말은 지역화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현재 화폐의 흐름에 따라서 다 아니 이 생태계 구조에 따라서 다 여기요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걸 약간 눈 가리고 앙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이런 정도의 고민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뭐제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근데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녹색 평경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듣기 작은 본동마을에서만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영국의 레츠 정도 가서 포트너스를 가서 좀 지역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정도 들어가서 그런 정도로서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렸는데 선생님 이제 사실은 알고 있었고 여러 번 이메일도 한 번 몇 번 교환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듣고 이제 딱 떠오르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예술에서 이제 미술 속에서 이제 그 큐레이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문제작과 화제작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작은 역사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제 아픔이나 그 공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작. 근데 화제작은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민간 주도의 특히 이제 한박과 같은 이런 지역 앞에는 문제작, 역사의 문제작으로 남을 거고, 만약에 이제 관이 뭐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화제작이지 아직 문제작이 되지는 않은 단계니까, 좀 오히려 이렇게 힘을 드리고 싶은 믿음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그 반대로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해낸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약간 사실과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세상을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그렇지 않는데 그것처럼 얘기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얘기는 맞습니다. 혹시 그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그 갑자기 이렇게 만주도로 이렇게 지역화폐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자생적인 지역화폐 운동의 역기능이나 뭐 이런 걸 초래하는 것도 있을까요? 도와줄까요? 아니면 역기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화폐 발행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민주주의 문제로 바라보는 건데 화폐 발행의 주체를 누구로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그리고 이 발행의 주체를 우리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겠다라고 하는 게 레시의 전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이제 관이 발행하는 것의 역기능의 문제들을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관이 발행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해서 탓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끼리는 뭘 해야 될 것인지 우리한테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지 만약에 관 때문에 영향을 받아갖고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그 주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관이 하는 것이 저는 갖고 있는 유용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관 때문에 우리의 민간에서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지역화폐 운동이 잘 안 되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자존심 상하는 문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면 지역화폐라고 하는 뭐 대안화폐든 하여튼 뭐 복잡하긴 하지만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관주도형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른바 이 민에서 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쓸모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이 또 중요하겠네요. 발행의 주체만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요. 저는 그걸 하나는 민 스스로 하는 형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이하되 이 관 자체의 성격이 전통적이고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이거나 행정적인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운영 자체가 관의 운영 자체가 뭐 요즘 얘기하는 게 뭐 거버넌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위에 열려 있어가지고 민에게 그리고 이 관의 기능 자체가 자기 힘을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이 작동한다면 이랬을 때는 이거는 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법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나요? 그런 예가 있냐? 이를테면 이제 일부는 그것도 완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유럽의 이제 브리스톨 파운드라든가
그다음 툴루즈시의 소울 피올렛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지방 정부가 이 세금을 들여갖고 일부 발행 비용이나 이 운영 이런 돈은 주되 운영 자체는 민간이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할 때는 초기에는 민의 역량이나 힘이 뭐 아니면 준비나 주체가 없어서 관여하더라도 계속 이제 지자체장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겨가지고 이것이 민에게 갈 수 있도록 민의 역량 강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제언을 드리는 거죠. 뭐 그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또 민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는 건 있을 겠지만 그건 그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 통화 현실 통화와 이제 대한화폐가 그 지역화폐가 이례적으로만 교환되는 게 이제 그래서 역외 유출의 방지가 아니라 유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들이 아직 지역화폐의 통용성, 유통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으로만 막아놓는 거 아닐까요? 그 완전히 막아놓으면 유통이 안 될 거다. 가맹점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운동도 조직을 할 때는 하나의 첫 번째 출발은 저는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지기계하고 같이 그것을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주민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원칙이에요. 주민 조직과 첫 번째가 이해관계, 주민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은 그렇죠. 이해관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닌 그럼요. 것이고 네. 근데 그것이 그걸 기획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할 사람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봐서 그것으로 조직해야 된다고 볼 때 그러면 사실 이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게 생산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어떤 그것으로부터 이익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운동도 조직도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질문이 또다시 똥보니에도 던지는 질문이기는 해요. 이것이 어떤 그 사람들의 이 과정에 생산 소비 유통 과정에서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엮여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인간은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신념을 갖는 존재라고 봐요. 이 두 가지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되 나중에는 공공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동시에 갖고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결국 또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거죠? 이례적으로만 막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지방 쪽에서는 이를테면 그 공공선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운동적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사서 당연히 상인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사가지고서 이걸로 자기네 가게를 더 많이 이용해 준다니까 좋다고 하니까 다 가맹점 등록하는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소 5%에서 명절 특판 이렇게 할 때는 10% 이상까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싼 가격에 똑같은 재화를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딱 이해관계만 남아 있는 거고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 내에서의 계속 우리가 여부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지역의 불을 지역에 남기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 방식의 문제나 관계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현재 시점의 이해관계랑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관행 현재 시점에서의 지역화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운동성이나 사회 변혁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한계이지 않을까. 그 지역 상인들이 그걸 받아서 바로 가서 은행 가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꿀 수 깡을 하는 없다면 가맹점 가액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상을 재사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네. 더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가 없고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현금 욕망 체계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형태는 이 설계 자체도 지표는 있지만 그 규모 이 정량 평가를 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이 갖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지역이라고 했을 지역화폐라고 했을 때 지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른바 국민 경제란 틀 안에서의 지역인데 이것은 그 지역의 외부를 공피화하는 방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지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지금 아무리 글로벌 자본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결국 대전에서 쓴 돈이 뉴욕으로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역화폐에서만 지역에서만 쓰게 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해서 이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강조해서 이런 식의 일회성으로 땅을 해주는 방식은 인근 지역을 궁핍화시키는 아까 저기 성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판교의 정적 판교 주민은 없고 판교의 그 생산 가치는 높고
그 주민이 아닌 사람한테서 판교에서만 돌게 하는 무엇인가를 뿌린다는 것이 그 문제이겠죠. 토론의 주제인 것 같고,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일테면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 그 환전하는 태안하는 방식의 지역화폐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재분배 세금이 들어가야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환전 차징을 가지고서 스스로 계속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럴 때 소비자들한테도 약간의 3%의 베네핏을 주지만 이 가맹점들이 환전할 때 5%의 차징을 붙이면서 2%의 환전 차익을 가지고서 계속 이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고 계속 그 세금이 들어가야지만 유지되는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것이 지역화폐가 계속 그 안에서만 순환되도록 지방정부가 화폐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국가화폐라고 하는 것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럼 법적 체계 속에서 또 뭔가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아직 국가화폐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쓰는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국가에서 없는데. 볼 때 이 현재 원화 체계를 전혀 건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놔두는데 백화점이 상품권 내는 거랑 똑같은 거로 그렇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 아까 그런- 송 박사 얘기처럼 예. 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별로 뭐 시간이- 이탈리아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 공항대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화폐를 발행하고 그것이 오히려 국가화폐 쓰레기가 되고 이것이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법적 제재 화폐 발행 이익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 권력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가능성이 지방정부를 뭔가 제재를 가하고 그랬던 사례도 있다고요. 그런 거 더 현실적으로 이제 더 큰 진짜 걱정, 우려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 그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남경필 지사가 실제로 도립은행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 이제 각 광역시마다 이제 금공은행 있잖아요. 도립은행을 만들려고 당하죠.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지역 대출사업을 통해서 뭐 빠져나가지 않게 아주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라든가 이거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국 통계를 이렇게 보면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예능률과 가장 높고 경기도의 자금이 주변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주변 일부가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끊어놓으면 얘들 마진이 없어. 여기 어떻게 마진이 생겨.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좀 다른 국면으로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GDP 한 하나 옛날 25,000원이었을 때 25,000원이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한 45,000 정도 돼요. 룩셈부르크가 14만 1,000원이에요. 근데 포항, 울산, 마산, 인천, 석유화학단 쭉 영남벨트라고 하는데 보면 울산 보면 6에서 7만 원. 그렇지. 우리 25,000원이었어요. 10만 원. 강남이 한 4만 원. 부동산이 최고예요. 진짜 한국이 한 5천 정도 있어요. 그렇게 차이 강남 4만, 강남. 근데 범죄율만 봐도 그래요. 범죄를 딱딱 지키는 거 보면 전부 다 마포, 영등포 그러신 데는 이쪽만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건강 투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그 영국 그 아일랜드처럼 인클로저 내부 식민지인 거죠. 내부 식민. 정도 되는 거죠. 완전 러스트. 포항의 배우식민지에 살고 있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제조업이 폭망해가지고 사실 영남벨트가 우리 제조업을 먹여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대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 소멸 도시라는 게 되게 위험하게 지금 경남, 경북 중심부로 나와지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농업인도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비농 기초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노예지에 사는 게 시골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이 알바하기도 막 하잖아요. 농촌인으로 잡히기만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구가 확 늘는 건데 농촌인구, 농업인구, 체력인구. 그러니까 말하면 심각한 국토의 균형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또 아닌데 열심히 시민과 거버넌스하고 협치하고 시민이 모은 정부라고 하는데 그들이 시민이 갖고 있는 운동, 벤치마킹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니까 오히려 아주 심하게 극토가 불균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서울 경기도에 사는 지역화폐가 잘 되면 다 먹어버리는 아니요. 네. 진짜 인근을 더 궁핍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겨. 저도 경기 지역화폐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잘 되면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근데 발행량이 또 있는 거잖아요. 발행량이 있는데 31개 시군구 자치구를 보면 돈 많은데 발행이 많이 돼요. 1, 2, 3. 근데 수도원 화성이 많이 하거든요. 지역화폐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오면 발행량. 여력이 높아. 왜냐면 여력이 세금이 여력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보호하거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행해가지고 걔들이 뺏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여력으로 따지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서울 빼고 GRDP가 가장 크잖아요. 경기도가 가장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정희 씨가 좋은 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고 경기도 중에서도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부 소유되고 동부 소유되고 의정부 개털이야. 소유인데 의정부 개털이고 좀. 근데 거기 특단 대책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보면 더 필요한 데는 낮은 발행량을 받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세금으로. 그래. 여력이 없네. 이들은 너무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버리면 더 그런 집중, 불균등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 지금 같은 구조를 좀 단순화시키면 부자 동네에서의 지역화폐는 가령 저쪽 동네에서 쌀값보다 5% 10%를 할인해 주는 거잖아. 쌀값을. 네? 그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쌀을 산다 그러면 깡을 하는 거니까 5% 10%의 깡만큼 부자 동네의 사람들한테 쌀값을 5% 10% 인하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도의단님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그냥 구매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커피 먹을 때하고 이거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임금을 벌어가지고 이 동네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쌀 한 가마니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저쪽 지역은 잘 사는 동네니까 임금을 더 많이 줘요. 그럼 저쪽 지역은 쌀 2가마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편적인 걸로 딱 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구매력 평가가 비례적으로 확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서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요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동건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마 지역과도 마찬가지일 건데 성남이 아니고 마찬가지인데 최초에 보면 평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좀 올려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외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하고 다 잘 살게 만들 이런 건데 그게 보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례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구매력 평가에서 오히려 나는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지자체에서 했었을 때 중앙정부가 3% 지원을 해줘요. 지역사랑 상품권 문의라는 내용을 근거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게 서울경기권을 포함시키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도 한다면 이 중앙정부가 오히려 이렇게 다른 데다가 그것을 지원해줄 때 서울경기권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내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분협회에서 대변과 차별이 명확하게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말, 똥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똥 자체가 아니라, 똥이 할 수 있는, 똥은 배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굿즈, 상품 굿즈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좋아하는 거. 똥은 배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치부하고, 이게 어떤 그런 데서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굿즈로 바뀌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물의 개념이거든요. 산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이고 물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본다면 사물의 기능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학적 가치죠.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대차 대변의 어느 한쪽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에서 사람들이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제 공동체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상력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비전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인비저블한 상태에서 그 비저블한 상태, 텐저블한 상태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사이의 관계, 계약 관계에서 주고받기의 균형을 만드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근데 지금 구상하시는 것은 생태계와의 교환 문제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그거는 생태계라는 예. 것을 자연의 우리가 뭐라고 하죠? 라투르가 생각하는 이 근대성이라는 그 부분에서 자연의 것을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우리 동문 앞에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카라 똥에 대한 비용 지불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제 경제성 얘기 예. 끊임없이 예. 질문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건데 그것이 아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는 지금 하수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수 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기존의 화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과 질서 같은 게 생겼을 때 이 자변과 우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자연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시설 만들 때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경제 하도 그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가 페니쿠스이 한 0.8 정도 나오고 현재 가치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바이오 가스나 여러 가지들을 가져왔을 때는 이제 1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누군가 처리해달라는 게 지금 현대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괜찮으냐는 질문은 사실은 누구나 잘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회도 질서일 텐데 왜 이걸 놔두고 이걸 하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또 그건 대답해야 될 또 의무도 가지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ATM기 수수료 있잖아요. 그 얘기 논란이 많은데 그 천원법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ATM기 수수료의 그 원가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표준화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매대 직원 있잖아요. 텔레 은행 가면 매대 직원의 휴가비까지 고려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을 빼면 몇 년 지나면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털어요. ATM을 안 털어요? 안 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휴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이제 수수료예요. 그래서 수수가 비싼 거예요. 아, 원래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금감원 저기 그 용역 있고 현대 경제학자 모 선생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소비자들은 진짜 나쁜 놈 무슨 국가적으로 우리가 챙겨줘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기를 살짝 바꿔보면 은행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에서 그 종사하는 노동자, 종사자도 휴가를 원상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맥락에 접근을 하면 그러면 꼭 거기 잘못된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해고하고 임금삭감하고 그런 게 잘못이지만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그래서 똥본위주의에서 시스템을 만들 때 그 기존 방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고민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기술력을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데 기술을 동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동원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계산돼야 되는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아주 아름다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찌 보면 산출의 과정에서 자연과 상태 이런 것만 고려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유입 인구
저쪽 지방소 아직 안 하는데 형 20만 땡겨와가지고 120만 원 만들고 그러면 내가 받을 게 좀 적어지겠죠. 기본소득이 19일보다 적어지겠잖아. 그렇지만 내가 인근 지역에서 같이 줄 수 있는 거죠. 네. 시스템이 같이 안 준다. 그러니까 내가 ATM 기에서 딱 내야 될 거 감가상각하면 딱 500원인데 얘 내가 이런 직원 평생 먹어야 되는 거 휴가비까지 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식으로 아마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다른 일반적인 상식적에서 이제 그게 맞아 말이 있더라도 뭔가 그 성형 방식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지난번에 계산할 때 거기서 빠진 거 그런 부분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든 그렇습니다. 예.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좀 하자면 대한화폐 중에 뭐 많이 드는 것 중에 프라이겔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방식이 이 가치를 소멸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가치를 이제 낮춰나가는 방식인데 그렇게 했을 때의 변형된 약간 틀의 논리 중에 보면 어떤 기금이나 혹은 뭐 지금의 뱅킹과는 다르지만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매일 7%씩 삭감되는 걸 거기다 집어넣는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 이런 기능 같은 것이 하나 있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가령 지금 그것을 시스템 안에 둬서 30%를 어딘가에 줄 때 그 주는 기능을 어떤 중앙에서 재분배하는 형식으로 한번 특정 기능을 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경우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소통해주는 무엇을 하나 중간에 설정해 두면 7%가 쭉 떨어지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이른바 이런 뱅크 같은 형태, 이 뱅크는 아니지만 그쪽도 이제 펀드 형태지만 그런 것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 회계 방식, 대차 대조표, 데빗과 크레딧을 딱 놓고 두 개를 항상 이른바 균형 맞추게 하는 방식의 계산법, 계산 체계. 이 계산 체계가 그 설명 논자들에 따르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코드 중에 중요한 것이 이런 회계 체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계 체계 아래서 이 계산 체계가 정립되는 순간 시장 체계가 구축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존 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회계 이 방식,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성립의 기본적인 토대였다라고 설명도 할 정도라면 지금의 계속되는 이 자산과 부채, 이런 것의 관계, 이 관계 틀을 계속 윤 선생님처럼 의문이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에서 이 틀에서 보면 이것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해줄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한테. 이것이 하나.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고민들을 쭉 해오신 분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한 분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이걸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돌이인 거죠.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근본적인 약간 질문들을 모르니까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아니면은 공부를 하셨던 그래서 이제 가진 생각이고요. 누구나 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 같은 책도 좀 열심히 읽은 편이에요. 다 읽진 않고 다 이해한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담 스미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였나?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던 자본주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거기 보면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절대다수의 뭐 가계 형성되고 자본이 하는 그 기능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묘한 게 뭐냐면 이게 공동체와 같은 성격을 얘기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놀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를 그 문제가 생긴 그것을 사회주의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몰라서 들었다고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오고 큰 자본이 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이익관계를 가진 소수의 그 연결고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 정도다. 우리는 뭐 절대다수를 하면 수십만 명 와서 딱 가게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작은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게 퍼져나간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고 많은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을 때는 조금 다른 각도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에서 치고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이게 제가 포인트가 좀 비나가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내에서 좀 끄집어내는 노력도 조금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쪽은 좀 그렇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주고받기의 균형의 문제는 꼭 자본주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공동체의 오래된 그렇죠. 원래 이렇게 푯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숫자 그린 다음에 쪼개가지고 나중에 맞춰보면서 계약을 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게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그런데 부절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한자로 이 개자가 그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쪼개서 맞춘다. 쪼개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개자가 이제 그 후인시장 연구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 참 시스템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는 3을 나누도록 돼 있다고 했잖아요. 7은 사라지고. 그러면 나누는 행위를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주건 하질 않아 그냥 3. 그러니까 19를 받은 다음에 3구를 나누고 나면 7구이 남잖아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아니 3구를 안 준다. 7구는 사라진다면서요. 안 쓰면. 네. 근데 3구는 그때 서서히 사라지죠.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아. 3구를 남에게 안 주면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안 주면 준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예, 그러면 그냥 매일 생겼다 매일 사라지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죠. 예. 차라리 그것은 이제 줄래 아니면 하는 이제 끊임없는 선택을 그 사람한테 그냥 사라지게 하느니 주게끔 공급을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예, 그렇긴 한데. 근데 거기에 대한 표현을 어떤 안 규칙이 없으면 어떤 규칙이나 만들어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질 수 없으면 있죠. 네. 이게 사라지게 하느니 내가 하고 김 선생은 계속 주고받는 거야. 매일. 서로 나 산골 주면서 산골 받고 이건 나는 식구를 계속 갖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원치 않는 변형이 생길지도 모르죠. 물론 당연히 매일매일 사라져요? 3뿔이? 매일 매일 들어오고 매일 나가고. 3뿔을 그날 바로 주지 않으면 그날 바로 사라져요? 24시간 안에? 아니 딱 받는 순간 3구는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7구만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깔아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리고 막 새벽이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면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오히려 읽어보면 다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7뿔이 딱 순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봐야 돼. 딱 보면 10 딱 되는 순간 7 딱 이렇게 바뀌어. 3뿔은 누군가에 줘야 된다면서요. 근데 예. 줄 기회가 없네요. 바로 사라져. 선택하는 매일 자기의 아까 지금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자기의 피어라고 제가 아담 스미스가 쓴 것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피어로 나눠진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런 거예요. 아니 줘야 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데 들어왔다 나가. 당연히.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뭐 5분 안에 딱 나간다. 그게 해주실 때 순식간에. 그러니까 10을 딱 해주면 아예 3은 내가 쓸 수 없는 계정이니까 계산을 편하게 3은 사라진다는 게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 3은 사라지는 게 뭐냐면 다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가는 거. 3을 주는 미리 게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지정합니다. 설정을 네, 해요. 지정. 마음을 먹어도 손주로 나가는 마다 해주면 거기 누르면 사라졌다고 보여지는 3을 여기 센터에서 나누는 쭉 거죠. 보내시는 거죠. 나누는 거죠. 지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의미가 없어, 그냥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김 선생하고 저하고 서로 서로 나누기. 피어를 딱 해놓으면 17, 10 이렇게 되겠네, 그죠? 17, 10. 10불 들었다가 3이 빠져 7을 받겠다. 최소한 3명을 지정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을 위해서. 그럼 4명만 짜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게임미로를
무한반복하는 슈퍼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시어리도 좀 네,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게 대충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노이즈가 있는데 그 노이즈가 전기 분포를 이뤄요. 근데 이제 그 피어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걸 선물을 대행해주는 어떤 신탁하는 어떤 이게 삶을 신탁받아서 처리해주는 어떤 곳으로 삶을 이전시키겠다. 그런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는 방식. 그러면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에이전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에이전트나 아니면 그것을 신탁받아서 네. 이것을 이제 뭐 좋은 데 쓰는 거. 좋은 데 네, 쓴다 네. 이렇게 하는 할 수도 정도. 있겠죠. 네, 그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쪽 피어를 꼭 정할 때 신탁을 정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교환, 뭐 후에 재분배 이렇게 세 가지 뭐 게임 규칙을 두고 본다면 경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때 이제 저희 레츠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뭐니 공동체니 뭐니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1대1 거래인 거예요. 이 모든 계정이 처리되는 방식이. 그러면 전체를 보는 관점과 시야가 생기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전체 회를 본다던가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본다던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런 좀 큰 뜻을 향해 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에게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하나 이제 일종 이벤트를 한 거는 그 이제 삼색 기금이라는 걸 준 적이 있었어요. 삼색. 그래서 뭐 하얀색, 뭐 초록색, 빨간색에서 하나는 평등의 가치나 승패의 가치, 평화의 가치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했던 회원들에게 이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두루 부자들한테 불세 명목으로 가시를 해가지고 강제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강제 방식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두루 부자들 있거든요. 그 쌓이는 사람들 못 써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차피 못 쓸 걸 저게 내놔라.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뭐 50만 드루씩, 뭐 100만 드루씩 이렇게 매년에 선정위원회를 둬가지고 일종의 약간 이건 이 안에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냥 그때는 뭐 공부를 많이 이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 그래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을 주는 게 꼭 이제 개인에게만 주는 방식이 아닌 어떤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다는 말을. 어땠어요? 근데 삼색계획 효과가? 그거 몇 년 하다가 사실 제가 두루 부자였는데 제 두루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됐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인건비를 초창기 때 두루를 받아서 저랑 제 처랑 1대 2대 실무자거든요. 수가 많았거든요. 네. 매년 막 100만 드루씩 몇 년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하려면 또 조직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사람들 뭐 내놓으라고 해야 되거든요. 선정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한 가지 좀 약간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일 수도 있는데 공동체를 몇 번 뭐 저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공동체들 분을 만나고 또 공동체 사시는 분들 또 공동체를 구성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동체가 가진 엄청나게 좋은 것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마을에 식목사하고 됩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울력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울력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마을에 일을 잘하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 목도 내가 해야 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끔은 마을 공동체를 보면 그게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셨는지 제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 울력뿐만 아니라 뭐 흔히 말해서 품앗이 둘의 이렇게 향약이 네 가지 옛날에 했었던 거에 다 있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품앗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별 100개 줄 때 별 100개 주는데 별 되는 게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일대일로 그냥 했었죠. 빨아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거나 한 또 회사나 집단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든 뭐라든 하더라도 그거 수준이 같다고 해서 일하는 게 다 같은 건 아닌데 그럼 계속 여기 사회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저는 그냥 그게 공동체인 것 같은데 다만 그 안에 사실 그것을 기꺼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하는 사람들이 내가 더 하는데 왜 나랑 똑같이 줘 근데 똑같이 해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안 한다면 좀 덜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는 그런 것들을 가능한 형평성에 다 맞춰가지고 제대로 보상을 해주거나 하는 체계들을 보상이 지역화폐가 담당할 수 있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면을 좀 근데 일종에서 고민해 한반대츠 내에서도 이를테면 동일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네. 가치가 같을 텐데. 그렇죠. 그랬을 때는 결국 사실 그 안에서는 저는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고 봐요. 그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체의 아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1대1 거래로만 갖고 있었을 때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안에서도 시장 경제에서의 강자가 이 안에서도 두루 부자가 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 의문과 좀 뭐라 그러지 고민 같은 거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같은 거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투덜투덜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일 잘하는데 내가 더 고생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반대를 보는 거예요. 사이언스 월드니 출발할 때 우리 사회에서 좀 소수를 이제 조금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공동체에서 울력을 나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일을 너무 못해요. 그럼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장 살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돈을 낼게 그러면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왜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듣고요. 막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그냥 쉬세요. 예, 그냥 이러면 이것만큼 공동체에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 혹은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만큼 공동체를 살기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동체를 너무 좋아하고 살고 싶어도 계속 그게 쌓이면 사람은 기여할 수 없을 때 엄청난 좌절을 느끼거든요. 저희는 그런- 솔직히 그런 말해서 거죠. 어느 순간 그런 질문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럼 잘 해결되신다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한반대츠 그다음에 뭐 여러 협동작들을 만들면서 우리도 똑같이요. 네. 이 적자 생존의 사고 체계 속에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패배자나 소외자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들을 시스템의 중요한 원리로는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저는 그 재분배의 자원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네. 레츠 안에서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삼색기금이나 이런 시도는 있었지만 그 외에 뭐 저희가 민들레라든 토마시를 하는 이런 거는 오히려 경쟁 논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강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공동체를 보시나요? 그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일종의 뭐 자본과 상대하면서 네. 피아 부분을 할 때 네. 주적이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그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결된 공동체냐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이상적이고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노력은 좀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죠. 생각이 들어서. 일테면 직원들 중에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우리가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떤 동일한 품종이나 이걸 가지고 누군가의 자본이 됐든 누구나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구조에서 경쟁에서 패망하면 우리 주식이 다 사라질 텐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면 이 문제가 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분배의 문제로 넘어가 보니 그러면 네. 자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맞춥니까? 저희 협동작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평균 임금으로 맞추죠. 그 동일한 직군이나 이런 것들. 아니 그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느낌이 있습니다. 네. 나오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 그게 적자 생존은 돼요. 일을 잘해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10개 만드는 노동생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하나밖에 못 만든 사람이 있을 테고 네. 그럼 하나가 맨날 미안해하고 네. 그럴 텐데 네. 그 중간에 시장 논리가 우리는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시장 논리에서는 몇 정도 되는 게 사실 펌핑이라고 다른 시장 교환하려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야 3 정도는 해야 돼 네. 라고 하는 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 정도 하는데 갭이 2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평균 임금을 균등하게 줄 거 아니에요. 재분배를 따로 하더라도 그 임금은 지금 쭉 오래 하셨으니까 어느 사람 정도 이게 이 사람이 여기 우리 한발에치에서 일하는 게 한 생산성이 한 5 정도 되는데 그 생산성 가지면 밖에 나가서는 어느 정도 받는다. 네. 그거 얘기했을 때 누구에게 맞춰서 임금을? 한반대층은 특별하게 임금을 주는 구조는 뭐 특별히 없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의 협동작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뭐 한반대층은 기본적으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때는 그거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기는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상호 합의하에서
이건 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그렇지. 그 이슈는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한다든가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는 그 일하는 것에 따른 성과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대를 계산할 때 그 생산성 높은 지대하고 최저 지대가 있잖아요. 보통 지대 가격은 최저가 맞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든지 누구를 가르쳐 보면 가장 성적이 낮은 애나 이해되고 떨어지는 애한테 맞춰서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얘를 버리고 가는 네, 거예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 명이 기여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낮게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은 제의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거예요. 대제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보다 조금 높게 맞추잖아요. 이건 항상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보상체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말씀하신 한이 그 공동체 유대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디 그 재화의 가격이 그렇게 가장 낮은 높은 있으면 낮은 데에 가게 되면 임금이 낮으면 나도 했단 말이야. 더부살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사실 극복하기 좀 어렵고요. 하나의 방법 유일한 게 하나 있다면 외부에 주고 적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내부를 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부만 쳐다보면 서로 형평성 문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잘 시작된 그렇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야 이제 저희가 어떻게 기본소득을 줄 수 예, 있는 물론 예. 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하지만 꿈을 꿀 수는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를 하는데요. 기독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그게 보면 이 교회라는 커뮤니티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그 자막에는 공동체 이렇게 나와요. 교회 이렇게 나와요.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의미는 아니라 이렇게 모르니까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고 제 말씀을 기준하면 제일 낮은 곳에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평가하고 노동자를 평가하고 할 때 제일 이제 낮은 사람을 쭉 선을 긋고 이 정도 주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좀 더 주는 것과 그 평균에 딱 끊어놓고 그 밑에 사람한테는 마이너스를 시키면 사실 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통제하기는 쉽고 경제는 좋지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원래 그래서 이 사실 사회적 경제의 근본 바탕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 브라더를 후드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운영하거나 지역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지만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개념 중에 한 개념이 최저소득과 기본소득의 문제 이슈예요. 그다음에 노동자 경영참여 이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결사체는 그 하나의 분야일 뿐이죠,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사회적 경제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 이것을 다 하려면은 이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재분배 자원이나 시장 자원이나 모든 자원을 미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어떤 사람이 한 집단 내에서 우리 보고 다 이를테면 저희가 품앗이를 하고 있는데 니네도 이것까지 다 해야지 그거 어떻게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당연히 그래서 사실 생기는 문제가 이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도 이 안에서의 노사 갈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둘이 싸울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도나 법이나 이것이 달라져야 될 문제들을 전선이 잘못 그어지면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정의의 문제가 우리가 크라임 저스티스 개념으로 할 거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기소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의가 어느 순간부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제도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문화는 사실 내가 그 어떤 주도적인 이 생산을 좀 규범화 시키는 면도 좀 있잖아요. 문화를 너무 좋게만 보는 것도. 그렇다면 법이 정의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 법이 정의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를 잘 대비는 사람은 그냥
동의롭게 살아가는 거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하신 대로 네, 저도 그 주제를 틀림없이 고민이 굉장히 되실 중요한 것 같아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일본에 가서 마을 공동체 사람들,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 협동적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만났어요. 그러면서도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공산당의 옛날에 중요한 간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산당,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사회주의 노선에 약간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그 전략을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꼬뮌이라고 하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다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광우병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한국은 저런 게 가능하냐고 광화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은 그런 이슈 있어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지만 제가 볼 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스스로 지역이든 이웃이든 관계망을 중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창조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적고 그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것의 이유는 우리의 기초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소시에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개별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유일한 방법이 중앙정부에 청원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 이것만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새로운 힘을 형성하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네, 그렇게 맞물리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그 레츠가 700명 정도 네. 지금 회원이 네.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회원은 그 중에서 대충 실제 교환이 안 되죠. 네, 지금 통계는 아닌데 저희 한반도체 홈페이지에 보면 네. 자료실에 매년 총회 자료집이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 통계가 다 그런 통계를 잡아요.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거래한 거래한 사람. 벌기만 한 사람 몇 명, 쓰기만 한 사람 몇 명, 네.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다 통계가 거기 잡혀 있어요. 남자 몇 명, 연령대도 분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계가 머릿속에 있지 않고 언뜻 봤을 때 주요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한번 생각해봐서 한 10% 정도고 그 중에 핵심 노드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한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예요. 그 다음에 민들레 옆에는 약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식당이에요. 그 몇 군데가 전체 거래를 이렇게 일으켜요. 네, 그래서 이제 충남대 예전에 초창기 때 유동민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거래행령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핵심적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거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근데 그 수는 전체 회원수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예요. 몇 개 안 돼. 근데 그 거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관계 네. 밀도가 네. 그 굉장히 규모를 떠나서 그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코드네죠. 네, 네. 관계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럼 고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친밀성이나 네. 거의 동지적 관계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레츠는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렇고 그렇겠죠. 그냥 가맹점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잘 되질 않고 대부분 그걸 어떻게 되냐면 레츠의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조직. 이를테면 대표적인 민들레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진료비를 지역화폐를 딱 거래하게 하는 순간 거래량이 몇천 건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직원이 한 50명이고 조합원이 한 4,000세대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레츠가 성장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부가 하듯이 수상공인들 막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는 그럼 불특정 다수.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입비 초창기에 몇 개가 됐는데 이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관계의 질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의료생을 그래서 학교생을 저는 학교생이라고 봤어요. 교육생을 네. 학교생을 듣고 교육생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면서 이제 대안학교를 만들자고 해서 그 지역화폐로 하면서 지역사회 학교의 전망을 갖고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자고 해서 같이 두루 학교 준비 모임을 해서 이제 한 10년 전에 돌아가다가 그게 결국 그건 다 빠지고 대안학교로 만들어진 게 이제 12년째 꽃피는 학교에 만들어진 전신이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꽃피는 학교는 지역화폐를 거래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발도르프 교육하기 위해 들어와가지고 발도르프가 들어갔어요. 그런 중심으로 그냥 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그냥 재정이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 풀고학교나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가진 않아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재화를 평가하고 뭐 특정하는 부분이 지역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몇 개의 거점 단위에서만 친밀성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낯선 사람이 제공하는 재화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해서 교환을 만들어줄 거냐. 의외로 그 이거였을 질문을 텐데. 많이 하시는데 네. 특히 그 문제는 의외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1대1이니까. 네. 1,000원이면 1,000두루니까. 네. 근데 단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내차에서의 거래는 시장 거래, 비시장 거래가 되게 많아요. 네? 시장들. 비시장 거래, 시장 거래를 나눠본다면 시장에서의 상품으로서의 거래되는 것은 그 가격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 가치를 잡으면 그렇죠. 되는데 네. 뭐 누구를 애를 돌봐준다거나 네,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네. 일종의 그런 영역은 실제로 이게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애매한 부분들이 네. 존재해요. 근데 의외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랬던 비시장 거래가 거의 다 시장화되고 있어가지고 이미 네. 밖에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 비시장 거래 참고를 뭘 잡았냐면 교차로로 잡았어요. 아. 교차로에 보면 그런 거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얼마에 파는 거 이걸로.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쭉 또 하나는 그런 거래인 경우에 앞선 거래가 대충 거래를 하는 거예요, 수익. 표준은 없는데. 그래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렇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의외로 이런 쪽의 거래는 약간 무상의 개념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너랑 나랑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지에 따라서 전혀 무관하게 두루를 측정하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두루를 많이 주기도 하고, 터무니없이 안 주기도 하고, 실제 가치랑 상관없이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변수가 되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애를 어차피 설정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네. 아. 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디테일 관계에서 내치 방식, 네. 내치 방식이 갖는 독특함이 이제 이런 것일 텐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꼽히는 게 이 돌봄이라는 것의 어떤 화폐화, 이것의 문제라면, 레츠의 이 관계 친밀도 여부는, 이 레츠라는 화폐는 그 돌봄을 어떻게 이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화폐로 교환하는 형태라기보다는 그게 매개 역할을 하는 정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똑같은 그죠?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10만 두를 받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냥 5천 두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이 비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은 돌봄이라는 문제도 그리고 그걸 있지만 물어봐요. 용역의 문제인데. 너 두부 얼마 있어? 많은 사람한테 많이 받고 없는 사람한테는 덜 받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관계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레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품보다는 이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독특함이 나타날 텐데. 이게 홍동까지. 홍동까지. 사진 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 사이에도 너 두루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래도 오삼칠이 못 물어보고. 537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옆에 한번 여기는 저 안에. 물어보시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 아는 모르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인 경우는 있겠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아는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거나 아, 중간에 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모든 거래가 다 공개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거래가 끝나면 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 네. 거래했어요라고 하는 네. 게시판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 거래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두 가지 기능만 있으면 돌아가는 게 레츠 시스템이죠. 관계가 있다면.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 할래 이렇게 하면 일부는 약간의 경매 방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굴 더 준다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런 방식이 약간 작동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선착순으로 작동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에 거래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르는 사람은 배우든지 그 기록을 보고 아니면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항상 그것이 뭐 형평하다, 딱 맞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만큼 경제적인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요. 약간 좀 게임하듯이 하는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뭐 민들레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딱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각 정책에 따라. 그거 이제 그 안에 비율로만 이제 하는 거지. 그 민들레 의료생협은 두루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은 없나요? 그게 저희가 레츠의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민들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의료기관 세운 다음에 지역화폐로 진료비를 내도록 하자 이게 이사 양권에 올라갔었던 취지였어요. 근데 예. 이사들이 부결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사들은 주로 한반대체 회원 활동을 아닌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야 근데 그렇잖아 뭐 현금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가 월세도 내야 되고 지하철세 결제도 해야 될 텐데 두루도 그거 결제될 수 없잖아.
서로씩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날 니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할 때는 괜찮지만 이건 이게 현실의 문제인데 현금 유동 문제가 당장 발생해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참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초기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몇 달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게 결국 그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방식. 우리 월급을 두르고 받겠다고 하죠. 우리의 월급이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월급. 뭐 어차피 현금으로 줘야 될 걸 주로 지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차피 이를테면 건물주나 이런 데는 어차피 결제를 두루루를 못 하는데 현금으로 주던 월급을 두루루 받으면 두루루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안건이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매년 그 수익이 있어요. 돈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미들레가 두루가 좀 쌓였었는데 불과 2년, 3년 지나지 않아서 두루가 사실 바닥나기 시작하고 지금 오히려 많이 월급 주고 아니 월급 말고 여러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에 지역화폐를 쓰는 방식을 많이 하고 그럼 어떤 면에서는 두루를 주니까 그게 자원봉사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노동 참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두루를 지급해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루가 마이너스가 됐고 또 직원도 많이 늘었고 많이 늘은 직원들이 다 지역화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민들레는 식이 정착이 됐네요. 정착이 된 거죠. 민들레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조 선생님께서 이 동분위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동할 수 있을 경우에 가령 누군가가 잉여 혹은 남는 공간, 물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놨다. 민들레 생협에서 가령 그것을 이렇게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했다. 거기서 꿀이 얹힌다. 어떻게 얹힐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꿀이 민들레가 만날 때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질문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일꿀이 지금 일반 화폐의 가치 체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따져야 돼요. 계산을 안 한다는 이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산이 할 말이 되는 없는 거예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저기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게 계산된 경우라면 누군가가 계산되지 않는 어떤 것을 드러내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문제가 가치 척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화폐의 기능 중에서 근데 원래 타임 달러도 이게 고민이었던 거잖아요. 이 가치 체계의 자본주의의 이 가치 체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기준을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그 중에 이제 노동 가치나 뭐 이런 거에 기준을 둬서 시간 단위에 둬서 화폐를 유통시키겠다는 발상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노동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재활하는 것이 등장하게 하는 순간 이 노동 시간으로 1시간이라고 하는 그 화폐는 이 컵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교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타임달러 1시간은 현행 화폐에 얼마에 해당된다는 걸 정하지 않는 이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 없는 계산 기능이 화폐의 중요한 계산 기능이 없는 거야. 계산 기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럼 제 머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의 똥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처럼 하지 않고 에너지로 만들었을 때 우리 사회에 하는 일을 누구든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직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지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동차도 돌리고 요리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은 똥으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고 요것들을 상상을 한 다음에 요것과 이제 민들레라는 이제 의료생협에서 치료를 한번 받은 것과 비교해서 그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가치 척도나 이 계산을 네. 현행 화폐를 기준으로 사는 방식이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럼 완전 이걸로 이제 새로운 가치 체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교환은 하지 않더라도 네. 가치 측정은 돼야 되는 거죠.
가치 측정은 그런 방법이 있죠. 예, 네. 그게 빨리 가는 그만은 안 방법. 되더라고요. 빨리 가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가치 세계 함몰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천천히 가되 그 기존의 가치 측정 방식이 아닌 다른 가치 측정은 필요해요. 예. 그죠? 가치 그런 측정은 돼야지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하기 위한 가치 측정 체계가 좀 준비돼야 이쪽에서도 내놓을 수 있고 이쪽에서 네. 둘이 서로 만나서 들어갈 수 있는 말씀해 거네. 주신 6단계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실내요. 첫 번째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선을 그려보면 어떤 그 서로 이제 교환, 상사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 합해보면 분명히 정규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차에 따라서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지 않지만 중심선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쭉 이어보면 멀수로 하면 건수로 하면 전기분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어느 게 가운데에 서 있냐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 게 많이 줬다, 적게 줬다라는 가치 판단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아닌 거예요 지금 똥본이는. 왜냐하면 전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데 네. 아무리 그렇다 있다 할지라도 근데 똥본이는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 가치 체계는 지금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안정해진 거죠. 안 정해진 거죠. 네. 그렇죠. 항상 변형 중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볼 때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게 이런 것도 있네. 그럼 똥본이 일부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관념으로 생기고 그게 거래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쭉 중심선에서 이렇게 이탈 있을 것이고 그게 하는 정보일 건데 어찌 보면 지금 그걸 빨리 만드는 거는 사실은 똥무니의 어떤 가치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여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는 단계가 빠진 거니까 싫어하실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1단계로 아직 안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평가받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제 낯선 것을 인식하고 평가할 때 자기에게 낯익은 것을 기준으로 이것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해하게 않은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익숙해져 있는 통화 체계와 이것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쪽에 세달이 호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신 분에게도 전달이 좀 만만치가 않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공동에서 같다. 똑같이 그것은 네. 좀 다른 문제예요. 화폐론으로 얘기해보면 네. 1단계가 이제 같이 쫓던데 네. 그 화폐라고 하는 거는 상품 중에 화폐잖아요. 이거는 일반적 등가물이 돼야 돼요. 누구가 볼 때 그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하다는 게 뭐냐면 설사 내가 그러다 보면 이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줬다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중심선이 등가물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정보가 있고. 네. 적게 줬다는 게 많이 준 사람은 알아. 네. 내가 얘한테 좀 친하게 했다는 걸 알아, 자기도. 잘해줬다는 걸 알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좀 이쁘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등가물의 책임, 일반 보편적 등가물의 탄생인데 지금 딱 이렇게 레슬링에 올라왔는데, 무대에 올라왔는데, 우리 사람